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벼락처럼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랑비처럼 소리 없이 스며들어 어느덧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적셔놓곤 하죠. 55. 인생의 가을 길목에서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축복일까요? 아니면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숙제일까요? 그날 그 사람을 처음 보았을 때만 해도 저는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올 거라는 건 까맣게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봄이 아니라 긴 겨울의 시작이었다는 걸 꿈에도 몰랐던 거겠죠. 제 일상은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 시장으로 향하고 20년째 지켜온 대구 식당에 불을 켭니다.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려가며 멸치 육수를 내고 무채를 썰고 단골 손님들이 들어오면 오늘도 밥 많이 줄게요라며 투박한 정을 나누는 것. 그게 제 삶의 전부였죠. 사별하고 아들 뒷바라지하며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 외로움은 이미 제 몸의 일부처럼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나타나면서부터 멈춰있던 제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느 손님들과는 달랐습니다. 매일 정오가 되면 말끔한 와이셔츠에 콤비 재킷을 차려입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죠. 주변의 일꾼들이 땀냄새 밴 옷을 입고 거칠게 식사를 할 때 그는 마치 영화 속 인물처럼 단정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어디 사무직인가 보다 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가 제 음식에 대해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 무생채에서 사장님의 고단함이 느껴집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한 맛이네요. 글을 쓰는 자유기고가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정처 없이 떠돌다 이곳에 정착했다고요. 사고로 아내를 잃은 사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저 역시 암으로 남편을 보내고 수년간 텅 빈 집에서 울던 날들이 있었으니까요. 우린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사람들처럼 빠르게 섞여들었습니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대화는 달콤했습니다. 늘 혼자였던 내게 그는 다정하게 눈을 맞추며 때로는 시를 읊어주고 때로는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죠. 유선 씨, 우리 이제 혼자 울지 맙시다. 남은 생은 서로의 온기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마치 메마른 땅에 봄비가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서울로 떠나보내고 텅 빈 집, 낡은 2층 양옥집이 갑자기 너무 크게만 느껴지던 차였습니다. 그의 제안은 거절할 이유가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죠. 주변에서는 다들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너무 급한 것 아니냐고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외로움을 알아주는 사람, 제 투박한 손을 어루만져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식당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함께 차려 먹기로 했습니다. 그와 함께 장을 보고 그의 옷가지가 내 장롱에 걸리고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는 일상. 혼자 사느라 불 꺼진 집을 들어갈 때마다 느끼던 그 싸늘한 공기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현관문을 열면 은은한 조명 아래 그가 책을 읽고 있겠죠. 저는 그렇게 제가 운 좋은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방 창 너머로 식당 앞을 서성이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어두운 밤 빗줄기 사이로 검은 우산을 쓴 남자. 그 남자가 식당 안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하자 남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황급히 몸을 돌려 사라졌죠. 기분 탓일까요? 그 검은 우산의 남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에게 그 이야기를 하려다 멈칫했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식탁을 차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내 사랑. 그 다정한 목소리가 그날따라 왜 그리도 낯설고 무겁게 들렸던 걸까요? 저는 그저 웃음으로 대답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정갈하게 놓인 숟가락 하나가 제 손을 떠나 덜그럭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늘 생각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깊숙이 우리 삶을 파고들기 마련입니다. 제가 꿈꾸던 따뜻한 봄날의 집. 그 집의 문틈 사이로 아주 미세한 바람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걸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겠죠. 그 남자의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들 하죠. 그런데 인연에도 대가가 있을까요? 과연 이 남자는 저에게 온 진짜 인연일까요?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의 씨앗일까요? 다음 날 식당 문을 열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그 남자의 얼굴이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유선 씨, 오늘은 누구랑 그렇게 오래 이야기했어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파고들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숨막히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처음엔 그저 과한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나를 너무 아껴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그러는 줄로만 믿었죠. 하지만 다정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발톱이 제 일상을 하나둘씩 핥히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거대한 거미줄 한가운데 갇힌 뒤였습니다. 명우 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식당 일은 평소와 다름없었죠. 단골인 야채가게 사장님이 싱싱한 무랑배추를 내려놓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유선 씨, 요새 얼굴 좋아졌네. 좋은 일 있나 봐? 저는 그저 평소처럼 허허 웃으며 좋긴요. 날이 더워서 그래요 하고 가볍게 대꾸했습니다. 시장통에서 20년을 산 제게는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대화였죠. 그런데 그 순간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명우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글을 쓴다며 늘 온화하게 웃던 그 남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잔뜩 독이 오른 사람처럼 그의 눈빛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가는 비틀려 있었고 제 웃음소리를 칼로 베어버릴 듯 노려보고 있었죠. 사장님이 나가자마자 그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게 은조렸죠.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저 남자랑은 원래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순간 뒤통수를 강하게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명우 씨, 20년 넘게 거래한 분이에요.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왜 그래요? 제 말에. 그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자판기 커피 종이컵을 손으로 확 뭉개버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그의 손등을 적셨지만 그는 아픈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짐승 같은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죠. 그날 이후 제 핸드폰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밑반찬을 만드느라 잠시 손에 물을 묻히고 있으면 그 짧은 10분 사이에 부재중 전화가 10통, 20통씩 찍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는 가게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손님들이 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팔목을 꽉 잡았죠. 왜 전화 안 받아? 당신 누구랑 있었어? 뒤에서 딴짓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눈이 무서워 뒷방으로 피하면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제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유선 씨. 내가 예전에 아내를 갑자기 보내고 나서 버려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 당신까지 없으면 난 죽어. 제발 나 좀 살려줘. 무릎까지 꿇고 비는 남자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상처가 참 깊구나. 내가 더 잘해야겠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었죠. 그가 소리를 지르고 집착할수록 저는 저를 탓했습니다. 그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말자, 웃지도 말자, 연락은 꼬박꼬박 받자. 그렇게 제 세상은 조금씩 좁아져 갔습니다. 대구 식당에 활기찼던 주인 아주머니는 사라지고 남자의 기분만 살피는 겁먹은 그림자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셔터를 내리는데 빗줄기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봤던 그 검은 우산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길 건너 전신주 옆에 서서 우리 집 2층 창문을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더군요.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은 검은 코트, 깊게 눌러쓴 모자, 사이로 보이는 남자의 눈빛은 공포가 아니라 무언가 간절한 경고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저기요. 누구신데 자꾸 남의 집을 훔쳐봐요? 제 외침에 남자가 천천히 우산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죠. 30 중반쯤 됐을까요? 얼굴이 파리하게 질린 그 남자가 입술을 달들 떨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말고 제 뒤에서 우산을 들고 나오는 명우 씨를 발견하더니 황급히 어둠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유선 씨, 누구랑 얘기해? 또 아는 사람이야?
등 뒤에서 들려온 명호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소름이 돋았죠.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남자가 사라진 골목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제 어깨를 쥔 그의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뼈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시계추 소리가 마치 폭탄의 초침처럼 들렸거든요. 명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슬쩍 문틈으로 본 그의 옆모습은 제가 사랑했던 다정한 글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기괴하게 입꼬리를 올린 채 펜을 놀리고 있었죠. 도대체 저 검은 우산의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내 곁에서 숨쉬는 이 남자는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을까요? 다음 날 아침 명호 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식당 문틈에 꽂힌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빗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내용은 또렷했습니다. 장명우를 믿지 마세요. 그놈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 누나를 죽였어요. 쪽지를 쥐고 주저앉은 제 머리 위로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유선 씨, 아침부터 뭘 그렇게 보고 있어? 나한테도 좀 보여줄래? 그가 어느새 돌아와 제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든 쪽지를 뺏으려는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나갈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대가는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잔인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과연 이 남자의 소나귀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쪽지를 보낸 남자의 정체, 그리고 명호 씨가 숨겨온 끔찍한 과거의 진실이 이제 곧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무서운 진실은 언제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온기가 사실은 나를 태워 죽일 불꽃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세상은 무너져 내리죠. 그날 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그 남자는 단순한 스토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돌아온 목격자였고 제가 마주해야 할 잔인한 거울이었습니다. 아직 손님을 받을 시간도 아닌데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며칠간 제 주변을 맴돌던 검은 우산의 남자 진호 씨였죠. 그는 모자를 벗으며 제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그의 손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과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 말 똑똑히 들으세요. 장명우, 그 인간 위험합니다. 우리 누나.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놈이 불을 지른 겁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방화라니요. 명호 씨는 분명 전처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 방황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진호 씨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의 누나 선혜 씨는 결혼 직후부터 명호 씨의 짐승 같은 집착에 시들어가다 결국 도망치려던 전날 밤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증거가 없어 자살이나 실화로 결론 지었지만 진호 씨는 장례식장에서 명호 씨가 누나의 영정 사진을 보며 중얼거리는 걸 들었답니다. 그러게 왜 도망가려 했어? 안 그랬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어서는 안 됐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다정한데. 증거 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진호 씨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 집착, 그 광기. 다음은 당신 차례일지 모릅니다. 그가 떠난 뒤 제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도리지를 쳐봐도 최근 명호 씨의 돌변하던 눈빛들이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명호 씨가 지역 신문사에 기고하러 간 사이 저는 홀린 듯 거실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엔 관심도 없던 그의 일터.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일기라고 적힌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제가 알던 장명우라는 남자의 가면이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서는 선혜보다 거칠다. 식당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고집이 세다. 하지만 상관없다. 어떻게 만든 인연인데. 선혜도 처음엔 저항했지만 결국 내 손바닥 아니었다. 유선도 곧 길들여질 것이다. 감히 다른 남자와 웃어? 머리끄덩이를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나를 배신하면 그땐 선혜처럼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거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길들인다니요. 뜨거운 맛이라니요. 그에게 저는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전처의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노예였을 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험한 일 겪으며 산 저였지만 이런 완벽한 악 앞에서는 온몸의 근육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때 현관문 도어락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컴퓨터를 끄고 방으로 들어가 자는 척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그의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침대 머리맡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살기를 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을 핥고 지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방을 나간 뒤에도 저는 1시간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겨우 몸을 일으킨 한밤중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려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는데 소파에 앉은 명호 씨가 제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을 켜서 통화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가방 안에 영수증과 지갑 속 내용물을 샅샅이 끄집어내어 냄새까지 맡고 있더군요. 어둠 속에서 핸드폰 액정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걸 제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들키면 끝이다. 저 남자는 나를 절대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전처 선혜 씨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 무엇이었을지, 왜 그녀가 그토록 공포에 질려 피골이 상접했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이해가 갔습니다. 탈출구 없는 방 안에 살인마와 함께 갇혀버린 생쥐. 그게 지금 제 처지였습니다. 저는 그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참혹한 밤을 보내며 결심했습니다. 죽어도 이 집에서 죽지는 않겠다고. 내 아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살아야 할 세상으로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말이죠.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생존 본능이 제 심장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호 씨는 제 결심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그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유선 씨, 어제 잠꼬대하더라. 도망가지 말라고. 누구한테 그런 거야? 그의 손의 쥐인 식도가 아침 햇살을 받아번쩍였습니다. 과연 저는 이 미친 광기의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인생을 건 도박이라는 말 살면서 쓸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게 주어진 판도는 돈이 아니라 제 목숨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같이 닦고 조였던 식당의 화구들, 아들을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꿈을 키웠던 내 집, 그 소중한 것들을 통째로 버려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긴 밤을 보냈습니다. 탈출의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명호 씨가 지방신문사와의 미팅 때문에 하루 종일 집을 비우게 된 날이었죠. 저는 그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그는 치밀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평소처럼 식당으로 출근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단골 부동산 사장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죠. 사장님, 집이랑 가게. 그냥 오늘 바로 넘길게요. 권리금 안 받아도 좋으니 오늘 당장 계약할 사람 찾아주세요. 20년 인생이 담긴 터전이 헐값이라는 두 글자에 팔려나갈 때 가슴 한구석이 쩍하고 갈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은 제 사정을 듣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죠. 엄마,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엄마 목숨은 하나뿐이야.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몸만 빠져나와. 당장.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식당 셔터를 내렸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메뉴판을 마지막으로 쓰다듬는데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저는 도망치듯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행 기차 안에서 핸드폰을 켰을 때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명호 씨의 전화가 폭풍처럼 들이닥쳤죠. 처음엔 걱정하는 척하더니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문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협박으로 뒤덮였습니다. 어디 갔어? 잡히면 죽여버릴 거야. 내 아들 학교 어딘지 모를 줄 알아? 손발이 벌벌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꽉 잡고 모든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 이 녹취록이 이제 우리의 방패야. 일주일 뒤 저는 아들과 동네 순경분을 동반하고 다시 대구 그 집을 찾았습니다. 명우 씨가 짐을 빼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악취와 함께 엉망진창이 된 거실이 보였습니다. 명우 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그를 보는 순간 공포가 밀려왔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똑바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장명우 씨, 당신이 쓴 일기장 복사본이랑 협박 녹취록 이미 변호사한테 넘겼어요. 오늘 당장 여기서 안 나가면 바로 경찰서로 갑니다. 그리고 당신 전처 사건 재조사 신청할 거예요. 내가 가진 일기장이 증거가 될 텐데 그래도 버틸 건가요? 일기장이라는 말에 명우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살기등등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비겁한 살인 용의자의 민낯만 남았죠. 그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제 집에서 쫓기듯 도망쳐 나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골목을 보며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텅 빈 집, 가구도 사람도 빠져나간 그 휑한 공간에 주저앉아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20년 청춘이 녹아있는 집인데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한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이제 진짜 우리 살러 가자. 그 따뜻한 온기에 제 마음을 짓누르던 붉은 실이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서야 저는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비록 빈털터리가 되어 상경하는 길이었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지옥 같은 눈빛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알 수 없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한 그 길 끝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시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도 결국 꽃은 피더군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구에서의 그 악몽 같던 날들은 이제 빛바랜 흉터처럼 남았습니다. 때때로 자다가도 가슴이 뛰고 창밖을 살피는 버릇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저는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저를 건져 올린 건 결국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아주 작은 용기였습니다. 서울의 낯선 동네 작은 상가 건물을 빌려 다시 밥집을 열었습니다. 대구 식당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크기지만 제 정성이 닿지 않은 곳이 없죠. 20년 공들인 집과 가게를 헐값에 넘기며 치른 대가는 뼈 아팠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반토막이 났고 무릎 관절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 햇살이 비치는 깨끗한 주방에 서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가 온몸을 감쌉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손님들의 맛있는 한 끼를 위해 정성을 다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구의 진호 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비바람을 뚫고 저를 찾아와 준 그 청년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 역시 지금쯤 어느 차가운 잿더미 속에 묻혀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진호 씨 덕분에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혜 씨 몫까지 열심히 아주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진호 씨도 이제 누나를 향한 무거운 마음 조금은 내려놓고 본인의 봄을 찾으시길 바래요.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선혜들이 부디 안전하기를. 사랑이라는 탈을 쓴 집착에 영혼이 파괴되기 전 누군가 내민 구원의 손길을 꼭 잡을 수 있기를 말입니다.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퇴근한 아들과 마주 앉아 된장찌개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나누는 저녁 식사. 엄마, 오늘 무생채 진짜 맛있다. 역시 우리 엄마 손맛은 서울에서도 통하네. 아들의 실없는 농담에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만 여겼던 이 평범한 밥상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기적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텅 빈 가슴을 채워주는 건 화려한 수식어가 담긴 연애 편지가 아니라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시장통에 활기찬 소음이 밀려듭니다. 어서 오세요. 따끈한 밥 새로 지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는 제 얼굴이 거울에 비칩니다. 1년 전 겁에 질려 떨던 그 여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해졌죠. 흉터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위로 핀 꽃은 바람에 쉽게 꺾이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인생의 봄을 구걸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나타나면 제 인생이 마법처럼 바뀔 줄 알았죠.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의 봄은 누군가가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라 차가운 언 땅을 스스로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내 안에서 피워내는 것이라는 걸요. 비싼 수업료를 치렀지만 덕분에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를 지켜주는 아들이 있고 저를 기다려주는 솥밥이 있으니까요.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한 건 타인의 손길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내 안의 의지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지으며 가장 나다운 내일을 준비합니다.